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35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흔한 불륜 사연 같지만 조금은 다른 사연이기도 한데요. 남편의 배신뿐만 아니라 눈물로 용서를 호소하던 시모의 배신까지 있기에 그 충격이 더욱더 큰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32살로 남편과는 5년차 부부였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소품 및 앞치마 등 자체 제작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도소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35살 IT 대기업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저희 친정은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부동산 사업으로 일찍 성공하셔서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오피스텔이 있어서 사업 자금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엄마도 집에서 쉬셔도 될 형편이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며 부지런히 사시고요. 시댁은 저희 친정과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우선 시모는 전업주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전형적으로 극성 떠는 시모였는데요. 자신이 평생 가정에만 헌신했으니 며느리인 저도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시부는 중소기업 경리부장으로 지내시다가 퇴직하시고 결혼하기 2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가정의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은 집안일에 참 무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모의 말은 또 얼마나 하늘처럼 떠받들고 따르는지 시모의 말만 있다면 법조차도 어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땐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조리 있고 겸손하면서 배려심까지 있어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가도 되겠다 싶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착함이 진짜 성품이 아니라 결정 하나 제대로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이었단 걸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눈치도 안 보고 끔뻑 죽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남편에게만 간섭을 하셨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었어요. 아들이 부모님 말씀 좀 잘 듣겠다는데 피하면 되지 않는다면 못 본 척 해줄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니 그 간섭이 저한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말마다 오라고 하던 시모는 더는 변명거리도 생각나지 않았는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주말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적응 좀 됐지? 앞으로 따로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오거라. 알겠니?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해봤자 싸움만 나고 2번 다신 빼지 못할 미운 털만 박힐 것이 분명했어요. 일단 전 웃으며 알겠다고 하고 돌아와 다음 주부터 시모가 한 그대로 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번 주에 꼭 가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직원이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회사에 나가서 일 처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감기 너무 심하게 걸려서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괜히 어머님께까지 옮기면 큰일이잖아요. 요즘 감기가 어디 보통 감기도 아니고요. 등등의 변명들을 대며 가지 않기 시작하자 어느새 시모도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명절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당연히 명절 준비 및 뒤처리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고 분위기 또한 모든 일은 여자인 제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저는 며느리이니 모든 일은 저의 독박이더군요. 당연히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지금은 60년대도 아니고 맞벌이가 대부분인 시대에 왜 여자만 주방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연봉으로 따져도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집안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걸로 따져도 제가 더 많이 쓰니 여러모로 가장은 저였는데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참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제가 노력하는 만큼 남편도 중간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줄 거란 기대이자 바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로 그 상황을 외면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원래 좀 별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냥 조금만 맞춰주라, 어? 대신 내가 집에서 더 잘할게. 당연히 남편이 더 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시댁만 떠올려도 지치는 상황이 되어갔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강도 높은 핀잔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하는 사업까지 무시하며 아들의 위신을 세워주더라고요. 너 요즘 사업 좀 된다고 어깨에 힘 들어간 거 아니야? 남편 무시하지 말아야지. 사업이란 게 지금은 잘 돼 보여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거야.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은 다르잖아. 한바탕 쏟아낸 시모는 곧이어 임신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너, 임신은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니? 지금 사업보다 임신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걸 모르니? 하여튼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왜 모르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구나. 그때까진 시어머니의 말에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반기를 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몰아치는 잔소리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동시에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논리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게 회사원 아닌가요? 세상에 완벽한 안전함은 없어요. 다들 그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뿐이죠. 저는 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 문제도 그래요. 임신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다 네 청성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노력은 무슨...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핑계만 대더라. 네 나이면은 벌써 애가 둘은 있어야지. 몸이 허한 건지 마음이 덜 된 건지. 아무튼 내가 보기엔 너는 아직 며느리로서 각오가 부족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저 말고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님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 입장에선 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구박은 구박대로 하면서도 돈을 참 야금야금 잘 뜯어가더라고요. 생활비 겸 용돈은 물론이고 시댁 전세 보증금은 올려줘야 할 때도 저한테 부탁해 오더라고요.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일단 좀 빌려주면 내가 조금씩 꼭 갚아주마. 이럴 때 나도 능력 있는 며느리 턱 좀 보자.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입만 열면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빌려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도 없으니 외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때는 돈이 나올 구멍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결국 제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드렸어요. 처음엔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하며 고마워했죠. 남편도 제 손을 잡고 자기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라며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10원 한 푼 갚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예, 이번 달에는 너한테 다만 얼마라도 좀 갚아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쓰다 보니까 또 여윳돈이 없어서 이번 달에도 돈은 줄 수 없을 것 같아. 아, 그러세요? 어쩔 수 없죠. 다음 달에 조금 주세요. 그때는 저도 여유가 없던 터라 걱정이 많았어요. 아마 얼굴에 그게 그대로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가족인데 그까지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막말로 가족이면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꼭 받아내야 속이 시원하겠니? 돈은 돈이고 가족은 가족이죠. 그리고 애초에 제가 드린 게 아니고 빌려드린 거잖아요. 어머님이 갚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돈 빌려드리고 기다리는 것뿐인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 그래! 갚는다고 갚아! 아, 내 여유 있는 되는 대로 천천히! 나 죽기 전에는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기다려!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시모였고 혼자 바르르 급발진한 것도 시모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돈을 돌려달라 말했을 뿐인데 마치 철없는 투정을 부린 사람처럼 몰아붙이더군요.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생각도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도 나서 중재를 해주면 좋으련만 마마보이인 남편이 그럴 일은 없었죠.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은 건물까지 가진 사람이 꼭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야겠어? 그까지 돈 통 크게 줬다고 생각하면 서로 편하잖아. 당신이 말하는 서로는 누군데? 당신하고 어머님은 편하겠지만 난 하나도 안 편해. 그러니까 당신 편이 맞춰서 내 입장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나한테 이러는 건데?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야? 심지어 내가 먼저 돈 얘기 꺼낸 적도 없다고. 그렇게 서로 감정만 상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서먹해졌고 시모와는 아예 연락조차 뜸해졌죠. 그런데 그 무렵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일로 신경 쓸 일도 많고 사업도 바쁘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초기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발견하신 게 다행이에요. 초기 단계라 치료하면 충분히 임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럼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치료하면 가능하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손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 순간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아프다는데 걱정은 안 하고 시모한테 뭐라고 말할지부터 걱정하는 남편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득달같이 전화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며칠 뒤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상은 했지만 시모의 첫 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듣자 아니 당장 임신도 힘들다고 하던데. 하자 있는 거 숨기고 시집 온 거야? 그래놓고 돈 좀 잘 번다고 이제껏 그렇게 큰 소리 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지금껏 없던 병이 갑자기 생긴 거라고요. 숨긴 게 아니라.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미 있던 걸 숨기고 시집 온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으려고 작정했구나? 시모는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제가 사기꾼이라는 둥, 우리 아들 불쌍하다는 둥, 끝도 없이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저는 참다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처음 한 거라니까요. 있던 병을 숨긴 것도 아니고 없던 병이 생긴 건데 어쩌라고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거 모르세요? 지금 치료하면 임신 가능하다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시면 몸에 더 큰 병이 생겨서 아예 임신 못하는 상황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 아니면 적당히 하세요. 저도 제 한 몸 챙기기도 힘들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모는 씩씩거리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죠. 시모의 노골적인 구박이 시작된 게. 전화할 때마다 비꼬는 말투로 제 건강을 물어보고 남편한테는 따로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남편의 태도도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더니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죠. 대기업이니까 프로젝트 막바지엔 야근도 많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회식이라고 했는데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항상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카톡 알림이 오면 후다닥 확인하고 화면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결국 남편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굴잖아.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기밀 상황이라 그런 건데. 이것 봐. 다 회사 연락이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괜한 사람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신경 꺼. 이렇듯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왜더라고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지만 그때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언젠가 다 시간과 함께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몸만 완치되고 임신만 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다시 화목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런 제 기대와는 달리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시선이 마주하기는커녕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바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은 자기도 피곤하다며 짜증만 냈고요.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전날 회식으로 과음했다는 남편이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리는데도 남편은 깨어날 기미가 없었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회사 차장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급한 업무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거 잊었어? 혹시 와이프한테 붙잡힌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골아떨어져 있었고 저는 조용히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평소 남편이 입력하는 걸 슬쩍 봐뒀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정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우선 차장님이라고 저장된 그 사람은 차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기로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여자였어요. 심지어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 둘까지 있는 유부녀였죠. 그 사실만 해도 충격적인데 대화 내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자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남편이 애들 데리고 시골 시댁에 간다고 해서 우리 집 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집사람한테 시댁 간다고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 정말 그래도 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집이 아니라 지옥 같았는데 자기 덕에 이번 주말엔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네. 자기 때문이라도 우리 얼른 이혼하고 재결합해야 하는데. 아참, 내가 말했었나? 우리는 거의 합의 이혼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야. 애들은 다행히 애들 아빠가 키운다고 하네. 혹시나 나한테 키우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애엄마라는 사람이 애 떼어놓는다는 말을 끝없는 크크크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더라고요. 한 가정의 아내로서도 자격 미달이었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서도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녀가 남편에게 이혼을 닥달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언제 이혼할 거야? 이러다 나만 이혼하고 자기는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방금도 말했잖아. 집이 아니라 지옥 같다고. 누가 지옥에서 살고 싶겠어? 하물며 자기 같은 여자를 두고 말이야.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야 자기도 돈 걱정 없이 살 거 아니야. 하긴 그 여자 돈 많다고 했지? 그래, 내가 기다릴 테니까 돈 많이 뜯어와.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사진으로 남겨 저에게 전송했고 남편의 휴대전화엔 어떤 흔적도 남지 않도록 정리를 한 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보고 읽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 뻔뻔한 얼굴에 찬물이라도 부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가까스로 누르며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을 깨워서 따지고 싸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직은 때가 아니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평소처럼 지냈어요. 이미 찬바람이 불던 사이라 어려울 건 없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는 결국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구박했든 이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평소 부부 사이에 바람만큼은 절대로 저질러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기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어요. 결심이 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 시모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대화 내용들, 통화 기록, 심지어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도요. 시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니? 이건 우리 아들인데 옆에 이 여자는 누구야? 보시다시피 남편이 만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같은 회사 동기고 유부녀라고 하더라고요. 저랑도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심지어 애가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시모도 충격이 큰 듯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만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곧장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니. 상처 많이 받았지? 시모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를 많이 구박했던 것도 미안하다고, 다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이혼 따위는 생각한 적 없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리곤 눈물을 쓱쓱 닦더니 결심이 선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기다려줘. 남자가 어리석어서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내가 아들놈 정신 차리게 해줄게. 그렇게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한테 최선을 다해 잘해주마. 시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머리로는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또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시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쩌면 정말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땐 앞으로 펼쳐질 날들보다 함께한 5년의 시간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정과 추억들이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그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기색을 내보이자 시모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너는 당분간 남편 얼굴 보기 싫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게. 내가 옆에서 지키면서 허튼 짓 못하게 할 테니까 너는 그동안 좀 쉬어. 알겠지? 시모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모의 말처럼 당장은 정말 남편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모에게서 몇 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들놈을 혼내줬다는 둥,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는 둥, 계속 저를 안심시키는 연락이자 보고이기도 했죠. 그런 시모의 노력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 짐을 좀 더 가져다 주려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 옷가지랑 남편이 필요하다고 했던 서류 몇 가지를 챙겨서요. 초인종을 누리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 저도 모르게 손이 멈추더라고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모와 남편으로 잠깐 들어도 제가 관련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열린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대화를 녹음하며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런 거 데리고 사느라 네가 고생이 많았다. 뺏을 거 다 뺏고 이혼하거라. 이런 시모의 발언에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설득하던 모습이 떠올라 저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두 사람이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니까. 무슨 여자가 뭐 그렇게 짜게 구는지 자기 아빠가 준 건 단 한 푼도 나한테 쓰지를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재산을 뺏어오겠어? 못할 건 또 뭐 있어? 이 엄마를 좀 봐라. 네 집사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도 전세 자금도 받아내고 지금 너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줬잖니. 다 말만 잘하면 되는 일인데 너는 왜 그걸 못해서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냐고. 한바탕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시모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다시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네 집사람 마음 좀 풀리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나 죽었소 하고 지내. 그러다가 일단 상간녀랑 끊어낸다는 핑계를 회사부터 그만두고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면서 돈 빼달리란 말이야. 건물 자체로 넘겨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건물만 고집하지 말고 돈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니? 그게 쉽게 될까? 그러니까 무조건 빌라는 거 아니야. 이번에 보니까 헛똑똑이야. 내가 울면서 비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도 그 마음부터 풀어놓고 뭘 해도 하란 말이야. 쇼핑몰도 그래.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 같은 것도 기분 좋을 때 슬쩍 말 꺼내보라고. 그렇게 얼른 받아낼 거 받아내고 이혼해.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빌린 돈은 어떻게 해? 전세 자금 말이야. 그걸 왜 갚아? 애초에 줄 생각도 없었어. 애도 못 낳는 년한테 돈을 왜 줘? 우리가 돈을 갚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중호만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녹음 파일과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증거가 완벽하다며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시모가 빌려준 돈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내가 아주 홍구멍을 냈어. 다신 그 여자랑 사적으로 만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고 말이야.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너도 지켜봐 주거라. 알겠지? 시모의 작전대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가뜩이나 몸도 힘든 당신한테 이런 짓까지 하고 말이야. 다시는 이런 짓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시댁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불쌍한 척, 반성하는 척 하라던 시모의 말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됐어. 나도 잘한 거 없는데 뭘. 지나간 일은 묻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니, 잘 지내도록 노력하자. 남편은 제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환해지더니 저를 꼭 안았죠.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다 할게. 그날부터 남편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하면 설거지하고 주말에는 청소까지 도맡아 했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발 마사지까지 해주면서 극진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천연덕스럽게 받으며 이혼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복수의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진급했어. 오늘 진급 결과 떴는데 내 이름이 있었다고. 아, 진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엄마 모시고 회사로 올래?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도 흥분이 느껴질 만큼 기뻐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이 진급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말이 바뀌기 전에 얼른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깔아준 2번의 다시 없을 그 무대를 그대로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시모에게서도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들었어? 우리 아들 진급했대. 얼른 회사 앞에 가서 축하해주자. 꽃다발은 내가 살게. 어서 준비해. 시모는 정말 신이 나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회사 앞에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시러 갈 테니 같이 가요, 어머님. 제대로 축하해 줘야죠. 그렇게 시모와 저는 함께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모는 가는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있더군요. 친인척은 물론이고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을 돌리시며 아들 자랑하기 바빴죠.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곧 저 웃음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란 걸 확신하며 회사 앞에 도착하게 되었죠. 회사 앞에 도착하자 남편이 나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편의 모습이 정말 기세등등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도 우쓱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죠. 시모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아들 축하한다, 축하해. 우리 아들 정말 최고야. 아, 이 꽃 바꿔라. 이 엄마가 준비했단다. 시모가 준비해온 커다란 꽃다발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은 꽃다발을 받으며 활짝 웃었죠. 주변 동료들도 몇 명 나와서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우는 남편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죠. 나도 선물 준비했어. 받아봐.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혼소장이야. 다 알면서 왜 그래? 네가 바라던 이혼 내가 앞당겨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련의 남주인공 집어치우고 받기나 받아. 남편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동료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마침 회사 출입구에서 상간녀가 퇴근하려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죠. 저는 재빨리 상간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니? 자식 새끼들 다 버리고 선택할 만큼 사랑하는 남자가 승진했는데 가서 축하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리 와. 네 남자랑 네 시어머니가 될 사람 저기 있으니까.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놓으라고요. 이거 나! 야, 내 말 안 들려? 이거 놓으라고! 상간녀는 깜짝 놀라며 저항했지만 저는 그녀를 끌고 남편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웠죠.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까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잘 어울리네.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더는 숨어서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잘해봐. 비록 당신도 저 여자도 합의 이혼은 못하겠지만 말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축하를 해주려 다가왔던 동료들부터 퇴근을 하던 직원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 눈치 보기 바쁘더라고요. 처음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오해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 다 덮고 넘어가려고 나 집으로 받아준 거 아니었어? 아니, 일단 가자. 가서 이야기하자고. 웃기고 있네.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왜 그냥 덮고 넘어가? 난 그냥 최적의 때를 기다린 것 뿐이라고. 그리고 끝? 웃기고 있네. 두 사람 나한테서 돈 뜯어내는 대로 이혼하고 재결합할 계획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자 상간녀는 재빠르게 제 입을 막더라고요. 그리곤 애원하듯 이렇게 말했죠. 제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지금 보는 눈이랑 귀가 너무 많다고요. 이러다 우리 회사 생활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두 사람이 큰 지장 좀 있으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리고 책임이라고 했니? 대기업이나 다닌다는 사람이 단어 선택이 그따위여서 어떻게 하니?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네가 져야지. 내 가정 깨버린 책임 말이야. 그건 이미 끝난 사이라고 말했잖아요. 언제적 이야기를 이제 와서. 내가 말했지? 두 사람 계획에 대한 건 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끝이라는 말 믿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알겠어? 두 사람은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통쾌했어요. 그렇게 돌아서니 이번엔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며 끼어들더라고요. 예, 큰 오해가 있는가 본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그때처럼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마. 오늘 우리 아들 좋은 날인데 이렇게 초를 치면 어쩌자는 거니? 오해요? 어머님, 정말 오해라고 생각하세요? 저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집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요. 그동안 저런 거 데리고 사느라 고생했다는 말부터 재산 빼돌리라는 말까지 전부 다요. 녹음도 해둔 상황이니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요.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려갔어요. 제가 그 대화를 녹음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정말이야.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재산 증여받으라고 공동사업자 만들라고 불쌍한 척하라고 한 게 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빌려드린 전세자금도 애초에 갚을 생각 없었다고 한 것도 진심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저의 추궁에 시모는 고개를 숙였고 마지막으로 시모에게도 경고를 해준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애도 못 낳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제 재산은 탐났나 보네요. 어쨌든 지금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할 예정이니까 그런 줄 알고 기다리세요. 미리미리 돈도 마련해 두고요. 그 자리를 떠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과 시모 그리고 상간녀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은 다들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시모가 남편한테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화풀이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남편한테 하는 모양이었어요.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이혼 소송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요. 변호사님과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했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회사 앞에서 제가 한 일 때문에 다들 쉬쉬했대요. 대기업이다 보니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고 영상까지 찍혀서 회사 내부 메신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추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각종 소송들이 정식으로 진행되자 더 이상 회사 내에서도 쉬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법원에서 회사 인사팀으로 공문이 날아왔고 두 사람의 근무 태도와 관계에 대한 조사까지 들어갔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의 남편이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거든요. 증거 자료까지 전부 보내드렸죠. 상간녀의 남편은 회사 로비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상간녀 남편을 제지하기 위해 로비까지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남자의 주먹다짐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일이 그렇게 커지자 두 사람은 더는 회사 내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해고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동료들의 눈치와 뒷담화로 인해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던 소식이 들어왔죠. 더 웃긴 것은 남편이 회사를 나갈 때 동료 및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하며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었어요. 이까지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야. 나는 원래 사업 체질이라고. 이제 사업할 거야. 두고 봐. 나 없으면 이 프로젝트 누가 돌릴 건데. 후회하지 마. 남편이 없으니 프로젝트는 더 잘 마무리되었고 사업은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신세였죠. 하지만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으니까요. 소문은 이미 더럽게 퍼진 상태였고 타 회사 입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이 면접을 보러 가도 담당자들이 이미 소문을 들은 상태라 번번이 떨어졌대요. 심지어 헤드헌터한테 연락해봐도 다들 난색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제가 가진 시댁에서 녹음한 파일, 카톡 대화 캡처, 통화 내역,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호텔 영수증과 주말에 상간녀 집에서 찍은 셀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남편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죠.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집에서는 계속 손자 타령을 하는데 집사람은 병에 있어서 다 나을 때까지 임신도 못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어요. 거기에다 집사람이 병 때문에 예민해지니까 저도 힘들기도 했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무슨 변명을 어떻게 하든 소용없었습니다.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모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시모에게 빌려줬던 돈은 물론이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제게 줘야 할 위자료를 주고 시모가 저에게 빌린 돈과 위자료를 갖고 나니 마이너스인 지경이었죠. 거기에다 상간남 소송까지 걸렸으니 빚더미에 앉은 것은 시간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흡족스러운 이혼 판결을 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시모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재산분할은커녕 위자료만 주게 생겼다는 사실에 단단히 화가 난 전시모가 저에게 해코지라도 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날은 한겨울이라 길바닥에 꽁꽁 얼어 있었어요. 제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전시모가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나쁜 것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이렇게 편하게 살 생각이야?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균형을 잃은 전시모가 그대로 빙판에 미끄러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피했을 뿐인데 전시모 혼자 본인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었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시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시모는 허리를 잡고 곡소리를 내면서도 저에 대한 원망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날 밀었어. 다들 봤지? 이것이 날 일부러 밀었다고. 하지만 제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걸 다 찍고 있었죠.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전시모가 혼자 달려들다가 미끄러진 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저는 똑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전시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고 척추뼈에도 금이 갔다고 했어요. 수술도 받아야 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죠. 당연히 병시중 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입원 기간도 최소 몇 달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퇴원 후에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 거라는 진단까지 나왔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수술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렇듯 전시모가 집만 되는 상황이 되자 전 남편이 한 행동이 대반전이었는데요. 그렇게 마마 보이던 사람이 전시모의 하나 남은 집을 팔아버리고 전시모는 요양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처럼 굴더니 결국 돈 앞에선 마마보이도 아무는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은 좀 더 통쾌했습니다. 엄마까지 내다버린 전 남편은 상간녀와 결국 갈라섰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의 굴레에서 돈 하다가 결국 찢어진 거였습니다. 언제는 이혼하고 재결혼만 하면 세상 둘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굴더니 말이에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까지 다 떠나고 남은 거라곤 빚뿐인 엔딩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은 완쾌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받은 미자료로 확장한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젠 오프라인 매장까지 오픈해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몸은 더 힘든 것이 분명한데 정신은 이토록 맑고 또렷한 걸 보니 아무래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인간들이 사라져서가 아닐까 하네요. 가끔 제가 그날 시댁에 남편의 옷가지와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상상하고 나는데요. 생각할수록 아찔해집니다. 억울하게 돈 뺏기고 이혼도 당하는 모습밖에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야 빛나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아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